대나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이충분의 국제정치 18번째 시간입니다. 국제정치에 대해서 요새 이 젊은 학도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는데요. 그렇죠. 국제정치학이라는 게 어떤 학문입니까? 예, 뭐 국제정치학이 문자 그대로 네.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인데 네. 역사가 무지하게 짧은 학문입니다. 국제정치학이 학문으로 된 국제정치라는 이름이 처음에 생긴 거는 100년도 채 안 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근대국가 탄생 이후에 그렇죠. 네. 1919년에 처음으로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스, 국제 관계 뭐 이런 말이 생겼는데 옛날에는 국제 정치를 뭐 공부를 안 한 것은 아닌데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국제법학자들 또는 역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공부를 하다가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이라는 아주 혹심한 전쟁을 겪은 다음에 특히 이제 1차 대전 후에 학자들이 이 전쟁이 이렇게 나서 사람이 많이 죽고 그러는데 이것을 막기 위한 어떤 세상을 이해하는 그런 학문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국제정치가 학문적으로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정치는 1919년에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맨 처음에 국제정치가 시작된 것이 물론 영국, 미국이죠. 근데 그때는 그 사람들이 목적이 우리는 전쟁을 막아야 된다 했는데 그때 그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이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립주의. 그렇죠. 고립주의, 고립주의라기보다 그 사람이 이상주의라고 그러죠. 네. 이상주의라고 그러는데. 국제연합의 창시자. 국제연맹. 국제연맹을 만들어가지고. 리그 오브 네이션이죠. 맞습니다. 네. 그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심각하게 한 이유가 우리가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네. 낭만적이네요. 네.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외교관들이 밀실에서 얘기하면 절대로 안 돼. 공개 외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좋은 국제법이 없었어요. 좋은 국제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좋은 국제기구가 있으면 우리가 싸우기 전에 만나서 회의하고, 그래서 이제 전쟁도 막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 하고서 이제 국제정치학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때 국제정치학을, 그때는 뭐 그 이상주의라는 말이 붙긴 전인데, 좋은 국제법, 그리고 국가 간에 만나서 이야기하고 서로 친해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1차 대전 같은 그런 전쟁을 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1차 대전 끝난 다음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보니까 뭐 일본이 국제연맹 탈퇴하고 또 독일이 저러고 막 뭐 1930년대에 독일이 또 막 부상하고 그 소련은 또 공산주의 된다면 저러고 있고 그래서 학자들이 우리가 지금 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는 도대체 전쟁을 막을 수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 이에치카라는 역사학자가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는 무엇인가 참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지금식의 이상주의적인 방법으로는 전쟁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국제정치를 공부해야 된다 하고 20년간의 위기라는 아주 책을 씁니다. 그 책에서 현실주의라는 말이 나오죠. 현실적으로 세상을 봐야지. 그리고 이제 2차 대전이 터진 겁니다. 그 2차 대전이 터진 다음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정치 학문이 이제 막 꽃을 피우는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 국제정치학 공부한 사람이 본래 미국 사람은 아니고 유럽 사람들이 글로 건너갑니다. 미국으로. 근데 이제 건너간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주로 그 헝가리 또는 뭐 폴란드, 체코. 그 뭐냐면은 프랑스하고 독일 그 사이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전쟁 독일하고 러시아. 그러니까 뭐 전쟁만 나면 제일 먼저 죽는 나라들이 꼬마 나라들입니다. 약소고. 그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가가지고 이제 국제정치학이라는 학문을 만들고 그 사람들의 관점이 지금 현실주의라고 얘기하는 관점인데 그 사람들은 그 하도 전쟁을 많이 했으니까 전쟁을 막는 방법을 이제 강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외교라든가 국제법 가지고선 전쟁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국가의 행동을 쭉 보면서 이거는 힘이다, 힘. 그리고 국가들은 전부 힘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그 국가들은 국가 이익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국가 이익에 의거해서 힘을 활용한다. 그리고 국가 이익은 제일 중요한 게 국가 안보다라는 이제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것이 그 1세대
현실주의 국제정책입니다. 그거 만든 사람들이 중부 유럽 출신 학자들 혹은 유태인입니다. 그러니까 중부 유럽은 항상 전쟁에 시달렸던 나라들이고 유태인은 국제정치 보는 관점이 이제 탁월한 게 뭐냐면은 자기 나라가 한 2000년 없었기 때문에 삼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객관적 시선이. 그렇죠. 키신저라든가 이런 사람 다 헨리 키신저 그렇죠. 유태인이고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 객관적으로 엄밀하게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만든 이론이 지금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국제정치 이론입니다. 가장 큰 이론을 현실주의라고 그러는데 현실주의를 우리가 그 국어에서 말하듯이 이 사람은 참 현실적인 사람이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현실주의자인데 내가 현실주의자인 이유는 국제정치에 도덕은 없는 것 없다. 같아. 네. 도덕은 없고 국가들은 자기 이익대로 행동을 하고 그 이익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 안보, 돈 많이 버는 거, 명예로워지는 거. 그것을 관점으로 그리고 그걸 획득해서 국가들은 힘을 뿌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그 한스 모게서 같은 사람은 국가들의 행동은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봤습니다. 힘을 늘리려는 노력, 힘을 과시하려는 노력, 힘을 유지하려는 노력. 명쾌하네요. 네. 느리고 과시하고 유지한다. 유지하고. 그거로 모든 국제 정치를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심지어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까 우드로 윌슨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1차 대전 이후에 식민지 시대의 조선 지식인들을 매혹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만국공법입니다. 만국공법, 민족자결 이런 건데 이게 이제 민족자결은 참 억울한 나라가 없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에 평화가 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민족자결이 강한 나라가 허락하지 않으면 민족자결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한 나라, 그러니까 일제에 대해서 강요할 수 있는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만국공법이라는 것도 그렇죠. 결국 뭐 일본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제 연맹에서 탈퇴해버리고 이럴 거면 우리가 나가겠다. 그렇죠. 그게 아마 군축회의, 그렇죠. 해군 함정 숫자를 제한하는. 그거는 이제 1920년대 그 군축회의가 있는데 군축회의도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군축회의가 아닙니다. 거기서 못 만들게 한 군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못 만들게 한 군함이 아닌 다른 군함을 다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함을 못 만들게 하면 항공모함 만들고 뭐 그걸 또 못 만들게 하면 또 다른 거 만들고 결국 빠져나간다라는 얘기죠. 다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가 그래서 저도 이제 국제정치의 현실주의 이론가가 된 이유가 특히 이제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보지 않으면 낭만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주의 이론에 의하면 북한에 우리가 돈을 주면은 북한은 착하게 나와야 되죠. 근데 북한이 착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쓴 그 뭐 시론 하나를 그 이제 주간 잡지에다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북한하고 남한 관계를 아주 쉽게 분석을 그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게 우리는 북한이라는 우리 친족이 뭐 동생이죠. 가난하고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돈을 준 겁니다. 돈을 줘서 잘 먹고 살고 그리고 이 돈을 그 이 종잣돈으로 해가지고 구멍가게라도 하나 차리라고. 그래서 돈을 줬는데 현실주의 이론이 아니라 이상주의 이론에 의하면 그래서 북한의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전쟁하려는 마음이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북한은 그 돈을 받았는데 그거로 밥을 먹거나 또는 구멍가게를 차리는 대신에 꼰총을 샀습니다. 꼰총을 산 이유는 그 꼰총을 가지면 잘 사는 형 거를 다 뺏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협박하고. 그래서 지금 꼰총을 지금 북한은 샀다는 그 얘기죠. 근데 지금 총알까지 갖추면은 이제 정말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면은 다 뺏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또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북한한테 용돈을 주면 괜찮을 거다. 북한이 용돈 정도 얻으려고 꼰총을 산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 뭐 자기 잘 사는 친척 집까지 다 뺏겠다는 그런 얘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보는 것이 현실주의. 그러니까 북한 정권의 생존이 북한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국제정치학하는 다른 분께 제가 왜 국제정치학에서는 휴머니즘이나 낭만주의가 통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컨대 나는 저 사람이 무조건 좋아, 무조건 싫어. 이 낭만주의는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현실주의에서는 어느 나라가 좋은 나라, 어느 나라는 나쁜 나라라는 개념이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그렇죠. 없는 영원한 건가요? 제가 이제 그 강의할 때 미국이 중국한테 지지 않을 거다. 그 패권을 유지할 거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친미구나. 그 중국이 미국한테 못 이긴다 그러면 저 사람은 반중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건 아니죠. 중국과 미국이 둘 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나라들입니다. 자기가 더 세져야 되고 자기 이익을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근데 그 게임에서 누가 이길지를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거기 좋다 나쁘다 개념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제가 국제 정치를 무지하게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무지하게 착하고 이모셔널합니다. 네. 그 이모셔널한 거 가지고서는 전략을 제대로 분석할 수가 없어요. 이모셔널한 단어를 붙이기 좋아하죠. 막 착한 가격.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젊은 친구들한테 네.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러면 착하게 살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착하게 살든 뭐 그건 전혀 일단 착하다 고려 하는 건 대상이, 전혀 네. 고려 대상이 아니고 힘이 있냐 없냐가 고려 대상입니다. 아무리 착해도 힘이 없으면은 나라를 뺏기는 것이죠. 우리가 착하지 않아서 일본한테 나라 뺏긴 것은 아니에요. 한국이 일본한테 나라를 뺏긴 거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어서. 힘이 네. 없어서가 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착하게 살고 선량하게 살면 평화롭게 살 수 있다라고 치는데 아닙니다. 2차 대전 때 스위스와 오스트리아가 다 영세 중립을 선언하고 착하게 살겠다고 했는데 자체 무장을 철저하게 했던 스위스는 점령당하지 않았고 그렇죠. 거의 뭐 무장 안 했던 오스트리아는 뭐 그대로 점령당하는 네. 거죠. 예. 뭐 그래서 착하게 살자 전혀 뭐 고려 대상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지금 한국을 중립화하면 안 되겠냐라고 네. 얘기하는데 국제 정치에서 중립화가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옆보다 세야 돼요. 스위스는 그럼 옆 나라보다 센 그러니까 건가요? 옆보다 세지 않았는데 스위스는 지정하기 좋았습니다. 거기는 이제 통로니까요. 그렇죠. 네. 알프스 산맥을 넘어야지 스위스를 들어갈 수가 있는데 네. 그 지정학 더하기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고슴도치의 힘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국제 정치의 고슴도치 이론이라는 것도 네. 있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스위스 국경을 넘는 순간 아예 자폭을 해서 산길을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그것을 건드리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이게 돌아가야 되는 게 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스위스가 영세 중립을 유지하는 이유는 일단 지정학으로 조건이 탁월하고 그리고 스위스는 폭격기 사단도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네. 국민들 보고 전쟁 나오라 그러면 전부 그냥 뭐 밥 먹다가 다 튀어나가는 나라고. 징병제, 예비군제 그렇죠. 굉장히 잘 돼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립을 유지하는데 우리나라는 원천적으로 중립이 안 되는 통일 지역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어려운 겁니까? 통일 이후에도 중립 안 되죠. 네. 왜 그러냐면은 한국은 반도인데 통로입니다. 통로. 그러니까 일본이 전쟁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임진왜란 때 정명가도 길 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네, 명나라를 정벌하기 그렇죠. 위해서 그렇죠. 가도 길을 길을 빌려달라. 네. 그게 중립이 원천적으로 안 되는 건 바로 그때 나오는 겁니다. 왜 배 타고 가지 왜 우리나라를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 지정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터가 된 적이 많은데 청일 전쟁도 한국에서 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러일 전쟁도 모든 전쟁을 한국에서 싸웠다는 거는 우리가 원천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중립이 될 수 없는 그 동네에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제주도에 해군 기지가 있으면은 미국하고 중국이 전쟁할 때 뭐 야단이 날 거라고. 네. 거기 아무것도 없으면 미국과 중국이 전쟁할 때 먼저 오는 나라가 그걸 다 장악할 겁니다. 왜? 그걸 장악을 하면은 전쟁에 이기기가 아주 좋으니까. 그래서 그게 청일 전쟁, 러일 전쟁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국 사람들 중에 뭐 영구 중립론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거는 일단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그걸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전혀 뭐 고려 대상조차 될 고려할 수 수 없는 없습니다. 논이다. 네. 그러니까 한쪽으로 결국 우리는 선택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로군요. 그렇죠.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핀란드라는 나라가 있어요. 핀란드가 러시아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데 핀란디제이션이라는 핀란다이제이션. 핀란다이제이션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알아서 긴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알아서 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무섭기 때문에 러시아가 하려는 것을 미리 그냥 그러니까 러시아의 속국이지만은 그 대신 러시아가 죽이진 않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가 그 핀란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힘을 빌릴 이웃이 없었습니다. 힘을 빌릴 이웃이 없다는 게 뭐냐면은 뭐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네. 덴마크 이런 나라는 약하고 하나 가능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독일입니다. 네. 독일 힘을 빌리면은 러시아 앞에서 자존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독일은 러시아보다 더 골치 아픈 나라다 하는 그런 얘기죠. 핀란드 입장에서. 핀란드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이 없다면은 예를 들어 중국이 무서울 때 일본 힘을 빌리는 방법이 있고 일본이 무서울 때 중국 힘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양쪽 다 골치 아프네요. 둘 다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세계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완전히 글로벌이 지구가 하나가 된 것이죠. 네. 그리고 미국이라는 세계 패권국이 생기다 보니까 미국과 동맹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된 겁니다. 냉전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동맹도 미국과 동맹도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할 만한 상황이 자격 된 거. 상황이 돼야 할 수 그렇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우리는 북한을 막아야 됐는데 미국은 소련을 막아야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북한을 막는 것과 50년, 60년 전에 미국이 소련을 막는 것은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해관계가 합치했던 맞아 떨어진 겁니다. 것이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그 탁월한 외교력 플러스 미국이 한국을 지킴으로써 국제공산주의 세력의 확장을 막을 수 있다는 그것이 맞아 떨어지니까 동맹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리 우리가 원하더라도 동맹이 안 된다 이런 안 될 수 있는 말씀이시네요. 것이죠. 그 강대국은 뭐 자기가 더 이상 그 미국이 1949년에 가는 거는 우리가 아무리 붙들어도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전쟁이 나는 걸 보고 미국이 이제 깜짝 놀란 것이죠. 그 러시아라는 네. 소련이라는 공산주의 세력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보고 있었다는. 지금 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2차 대전 이후에 남태평양의 한 섬에서 원주민들이 실제로 했다는 행위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때는 수시로 수송기들도 내리고 거기서 뭐 물자도 좀 뭐 그렇죠. 옮겨가는 거지만 그래도 그 섬에다 좀 떨구고 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비행기가 안 오거든요. 2차 대전이 끝나니까. 그래서 원주민이 자기들끼리 돌로 이렇게 탑을 만들고 그 안에서 나무로 이렇게 헤드폰 같은 거 만들어서 막 이렇게 교신도 하고 교신이라기보다 교신하는 거 본 그 행위를 흉내를 내고 아무리 기다려야 안 오더라. 흙길을 이렇게 닦아서 활주로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전후 관계 판단을 못 하게 되면 그렇죠, 어떤 그렇죠. 일이 벌어지나를 아주 코믹하게 그렇죠. 알려주는 이거 싫어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어느 날 뭐 기자가 가보니까 원주민들이 그러고 있길래 2차 대전 이제 격전지를 찾아가는 르포를 쓰러 갔더니 그러고 있길래 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수송기 오라고 말하자면 그 수송기가 왜 왔는지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국제 정치는 현실주의다. 이게 뭐 냉정한 그러니까 얘기지만 현실적으로 봐야지 네. 되고 특히 이제 우리가 혹시 뭐 미국 학자라면은 이상주의 얘기해도 됩니다. 세상 우리 잘 뭐 근데 이제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 뭐 우리 미어 쉐이머라는 교수가 지금 이 현실주의 학자의 그 미국에서 아주 그 최고급 학자인데 네. 그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보기에 세계에서 제일 어렵게 산 나라가 역사적으로 폴란드하고 한국이다. 폴란드도 유럽에서 어지간한 전쟁이 벌어지면 다 네. 폴란드는 뭐 여러 번 쪼개졌죠. 막 네. 잘라먹고 그래 뭐 강대국들이. 하긴 우리나라가 지금 반 잘라진 것도 그 강대국 국제정치의 산물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지 폴란드 국가의 가사 내용이 굉장히 애절합니다. 그러니까 그대가 살아있는 한 폴란드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뒤집어 보면 나라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다는 전제를 좀 그렇죠. 깔고 있는 굉장히 좀 슬픈. 그렇죠. 네. 우리나라 애국가도 네. 영원히 살아야 되겠다는 그 애절함이 담겨 있는 것이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끝까지 가자는. 네. 그러니까 뭐 하도 어렵게 살았으니까 외적 때문에 우리나라가 평화를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전쟁을 우리나라처럼 많이 한 나라도 사실은 없습니다. 역사 보면은. 그것도 수동적으로 다 당한 그렇죠. 거죠. 우리가 네. 뭐 먼저 한 것이라기보다도 항상 침략 전쟁을 맞이를 한 것이죠. 네. 뭐 우리가 먼저 한 거래야. 그래서 고구려가 몇 번 있었을까요? 그죠. 고구려는 네. 뭐 이제 이 영토 확장 전쟁을 네.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뭐 또 우리 군인들한테 절대로 우리는
남을 한 번도 침략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고구려가 우리 역사에서 빠집니다. 남을 절대로 한 번도 먼저 침략하지 않았으니까 네. 우리는. 근데 고구려는 남을 침략했거든요. 이게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남을 한 번도 침략하지 않은 역사라는 게 국제 정치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자랑스러운 역사는 아닌 거네요. 이제 전쟁은 우리 한번 그런 얘기 했을 네. 거예요. 전쟁은 수단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자꾸 그걸 목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둘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전쟁을 나쁜 거라고 해도 저쪽에서 걸어오면 피할 네. 방법이 없습니다. 전쟁이냐 평화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군대를 유지할 이유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쟁이냐 평화냐. 정치가들이 국민들 보고 국가 안보가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럼 전쟁하자는 소리입니까라고 얘기할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거는 안 되죠. 평화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 전쟁이지. 그러니까 우리 맨 처음에 공부할 때는 좀 황당합니다. 전쟁은 왜 하는가? 평화를 위해서. 맨 처음에 그게 무슨 소리인지 예, 모르겠더라고요. 좀 연결이 잘 논리적으로 그렇죠. 안 되는 것 같은데. 자기가 원하는 평화를 위해서 전쟁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국제 정치가 어떤 학문인지에 대해서 오늘 질문을 해봤는데요. 기회를 봐서 나중에는 국제 정치의 변천사, 뭐 국제 정치가 그 시대에 다뤘던 어떤 주요 이슈, 그렇죠. 네,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쭉. 뭐 핵 전략, 네. 뭐 군사 전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국제 정치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국제 정치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 무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전쟁 쪽으로 전공을 하다 네. 보니까 뭐 무기 이런 데 대해서 관심 가지고 공부를 했죠. 제가 무기도 많이 이렇게 모델을 모으고 있습니다. 나중에 언제 그러면 모델도 한번 보여주시면서 네, 한번 얘기를 쭉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이야말로 국제 정치에 대한 감각, 국제 정치에 대한 지식을 갖춘 사람이 늘어나야 국가 생존을 그렇죠. 그래서 좀 제가 도모할 수 국제 정책 있는데. 개론책을 한 권 쓴 적이 있는데 네. 2007년에 그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의 일장이 한국인의 필수 과목 국제정치학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네. 다 알아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네. 때문에 고생을 하는 나라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네. 국제 정치는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